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수요일에는 더 풍성한 투자 아이디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요. 양 시장이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어도 네. 어쨌든 빨간불을 켜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일 네. 제 예상과는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도요. 예, 아 정말 아니 아침 뭐 어제 간밤에도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정말 강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야, 중동 이슈만 없었다면 어디까지 갔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고 있거든요.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3천 조금 안 됐습니다. 네, 98선까지. 98선까지 갔다가. 찍었는데 힘을 더 내지 못했죠. 오늘도 힘을 조금씩 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참전 뭐 여부라고 할까요?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개입을 할까? 그 강도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가도 다시 급등을 하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데 우리 시장 악재가 있을 때도 이 정도로 견조하다. 확실히 좀 강한 시장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런 악재가 없었다면 어디까지 갔을까 재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시장이 쉴 때도 좀 필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이걸 또 해서 다시 강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좀 신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기분 좋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상황 같이 살펴보고요. 또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뉴스들도 많습니다. 속보성 뉴스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1시간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세미나 공지 한번 드리고 좋습니다.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세미나 안내를 해드릴까요? 6월 18일, 20일, 네, 요건 23일 일정인데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6월 23일 일정입니다. 광화문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NH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고요. 한국, 미국, 브라질 이 국가별로 해서 채권 전략 좀 세워드릴 텐데 저성장, 저금리 시대 채권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영 차장님 출동해 주시는데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한번 모셔야 될 때가 됐어요, 진짜. 제가 현장으로 가서 직접 섭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FOMC가 있습니다. FOMC 일단은 뭐 동결 예상이 많이 되긴 맞습니다. 하는데 그 후에 점도표라든지 파월의 이입 굉장히 주목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혜영 차장님과 함께 저금리 시대의 채권 투자 같이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들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클릭하시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일단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 우리 시장 잘 가는 것도 뭐 함께 중간중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 함께 하죠? 오늘 수요일 아이디어 뿜뿜 주고 계십니다. 정우창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저희가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께는 늘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중동 이슈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 얘기도 하고 지금 환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주간 뉴스가 많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선은 전쟁 리스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뭐 증시에 이게 그 증시를 떠나서 최근에 이런 그 전쟁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겁이 좀 나죠.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직업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던 그쪽에서 일어나는 비극이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또 많이 죽어나갈 그렇죠. 수도 네.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리스크에서 굉장히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 이런 인권적인 걱정보다는 시장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라서 네. 우선은 그런 말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패턴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항상 대북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었고 그때는 항상 공식처럼 매수 기회였죠. 네, 항상 그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부러지거나 망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회피 성향이 전쟁으로 인해서 잠깐 나타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게 어떤 우리 주식 시장을 메인으로 몰고 가는 띠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자료 보기 전에 PR 시간 오늘은 언제나 안 소개를 드려도 해주시잖아요. 본인 네, 소개. 그 아까 넘어가셔가지고 본인 PR 예, 근데 약간 좀 중간에 한번 드리고 예. 그럼 네. 아까 그 2부 처음에 하시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진행을 오늘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가볼까요? 네. 예. 전쟁 리스크 관련 자료를 제가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걸프전, 이란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하마스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들의 이 발발하고 나서의 이제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걸프전 때는 주가가 이제 뭐 한 2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충격은 많이 흡수됐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히려 발발하고 주가는 올라갔었는데 이게 금리 인상기에 이제 인플레 우려가 겹치면서 조금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걸 평균을 내보면 이 빨간색이 평균입니다. 평균을 내봤을 때 이제 전쟁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다 흡수를 하고 나중에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근데 저희가 이 걸프전 사례를 좀 걱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 걸프전 때는 이 중동에서의 전쟁은 항상 저희가 유가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정우창 부장이 이게 잘 해결이 되고 뭐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꾸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유가가 이게 한 전쟁 시작되기 전에 한 65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한 120불까지 간다. 이러면은 한 20%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메인 시나리오는 크게 주가에 영향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유가가 뭐 지금 75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90불, 100불 이렇게 가면 이게 좀 분위기 싸해지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소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오일 말씀드립니다. 쇼크에 대한 걱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에도 이게 좀 기여를 했고 인플레가 안정되는데도 근데 네. 최근에 좀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시할 필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안정된 상황이다. 네. 근데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이런 그렇죠. 극단적인 상황으로 최악의 갈 시나리오. 경우에는 120달러 이렇게도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걸프전 때도 네. 제가 지금 이거를 D 플러스 60으로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조금 지나면 이게 다 회복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거는 그 결국 경제 펀더멘탈 바꾸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때는 보통 이 대부분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 유동성 정책을 또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증시에는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뭐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유동성에 대한 기대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그런 두 가지의 키를 당겨버리는 그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슈는 사실 뭐 월가나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그런 조금 약세 흐름이 나왔던 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고점에서 지금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고점을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빅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있고 네. 그러면 좀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이 전쟁 리스크가 이게 조금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거고요. 물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 중에 미국에 돌아갔다라고 그렇죠. 해서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만약에 뭐 미국이 실제 참전을 하건 참전을 안 하건 이게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면은 시장은 오히려 그걸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시장의 뭐 밸류에이션을 해서 또 갈 길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일정을 축소하고 G7에서 그렇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네.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큰 일이 있다. 맞아요. 좀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뭘까? 혹시 뭐 조금 더 시장에 뭐 악재로서 작용할 만한 일인가? 뭐 이렇게 주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게 뭘까요? 참전? 참전 이야기가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언 자체가 우리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오싹오싹해지는데 네. 그거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잠깐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서 네. 미국의 경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소매 판매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9% 감소하는 모습인데 예상치를 밑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후폭풍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굉장히 뭐 경제 지표가 혼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관세나 이런 트럼프의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모든 지표들에서 좀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왜곡이. 예, 그래서 실제로 소비 지표가 뭐 안 좋은 건 맞죠. 그거는 이제 경기가 좀 꺾이고 있겠구나라고 좀 걱정하는 게 맞고. 근데 하지만 뭐 3월, 4월에 네. 이 관세가 있기 전에 뭐 이게 좀 먼저 선수요가 많아서 소비 지표가 또 그땐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또 한 3개월 평균 해보면 아직까지 미국의 소비가 뭐 굉장히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시장은 해석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조금은 긴장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 아직까지는 이런 코어에 대한 소비를 또 이제 뭐 그 품목별로 봤더니 이게 큰 문제는 아니네라고 어저께 시장에선 판단을 하면서 네. 원래는 이게 금리가 가장 이런 경제 침체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데 어저께 실제로 이 지표가 나오고 초반에는 금리가 조금 많이 하락했다가 내부적인 그런 분석을 해봤더니 아직 미국이 뭐 그렇게 부러질 정도의 느낌은 괜찮네. 아니구나라고 해서 또 금리가 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표에 대해서 조금 일부 경계는 하되 뭐 하지만 이게 뭐 미국이 이제 부러지는구나 이제 경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런 이슈들을 반영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부장님이 갖고 오신 이슈를 보면 이 미국 주식 자사주 매입에 대한 또 자료가 있어서요. 그렇죠. 이건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예, 그 어떻습니까? 요새 그 이것도 이게 연결되는 얘기니까 제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오르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뭐 불안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거는 누구한테는 불안할 수 있는데 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분들은 또 이제 좋은 좋은 일이겠죠. 일이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 경제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한다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결국은 경기 부양, 유동성 그러면 희소한 자산은 결국 올라가겠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예전에는 상위 몇 프로 이런 좀 게임자들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시각을 설파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예, 비트코인의 이 메인 띠이 돈은 계속 풀려. 돈은 계속 많아져. 근데 비트코인은 수량이 정해져 있어. 한정돼 있어. 그래서 결국 달러로 매겨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가 많아지니까 비트코인은 적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 이게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포커스를 해야 된다. 뭐냐면 이게 미국의 우량주들, 이게 올해는 지금 2015년에는 작년 대비 더 많은 자사주를 지금 매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매입 규모를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예측이 된 건데요. 그러면 올해는 특히 뭐 브로드컴이나 AMD나 구글, 애플 같은 경우가 특히 또 많이 하는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미국의 우량주들은 주식수 계속 줄어들겠죠.
희소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달러는 계속 풀려.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만 생각하고 서울 부동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미국의 우량 주식들은 계속 주식이 줄어드네. 예.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겠네. 이런 아마 띠이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빅테크 그거 너무 뻔한 투자 아니었어가 아니고 그들은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도 돈이 남아 돌고 실적도 좋고 자사주를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네. 주식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수량이 늘어나는데 그게 정해져 있다라는 논리고 미국의 이런 빅테크 포함 우량주들은 매년 주식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자회사 만들어서 그런 걸 안 하죠. 쪼개기 상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이제 한국에서도 또 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요?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희소한 자산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희소해진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미국 주식이 합리적인 밸류에서 저는 거래된다고 생각하고 수량도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비트코인 그 투자 논리도 맞지만 이 미국 주식의 이런 우량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분명히 시장에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또 주가가 레벨업할 점핑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요즘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부장님.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우리 서학개미들 수익은 안 나지, 환율은 떨어지지, 해외 투자자들 세금 부과한다고 하지, 삼중고에 빠져 있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지금 아주 뭐 기세가 좋은 국장으로 다시 그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어때? 라는 기사들이 많이 걱정스러운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좀 차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뭐 저기 미국만 하시는 분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미국 비중이 너무 높고 뭐 한국 비중이 낮다고 하면은 뭐 조금 일부 옮기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한국 주식은 근데 원화를 계속 벌고 계시잖아요. 뭐 월급 받으시잖아요. 네. 뭐 그거 받아서 투자 계속 비중을 늘리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미국을 지금이라도 팔아서 뭐 한국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게 고객마다 이제 비중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근데 미국이 중간중간에 다른 국가 대비 언더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네. 길게 봤을 때 항상 상승률이 좋았고, 저는 사실 뭐 다음에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반기에는 또 미국 주식이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그러니까 한국 주식, 네. 국내 시장이 굉장히 모처럼 이제 1등 상위권에서 그렇죠. 이제 달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즐기지만 미국 주식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보고 하반기를 기대하는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걸 제시해 주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고객별로도 좀 네. 생각이 다른데,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 만난 고객 중에는 이제 부동산을 곧 좀 매각하고 아니 근데 이런 미국 얘기가- 주식을 좀 맞아요. 네. 이제 갈 때 아니냐. 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환전을 해서 뭐 미국 달러 채권이라든가 미국 주식에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고객분이 먼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 하는 친구들이나 고객분들이나 주변인들한테 네. 빨리 미국으로 와, 이렇게 설득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한국 가지고 있는 비중은 거기 한국 안에서 잘 하고 뭐 신규 자금이 있거나 미국 비중이 낮다면 미국도 좀 투자하자,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굉장히 이제 상승세가 무서울 때, 기세 등등할 때는 설득할 필요가 거의 없지 않았어요? 알아서 이렇게 가자. 무슨 뭐 아니요. 진흥성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예, 근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그래요? 않은 게, 미국 시장이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투자해?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언더한 구간에서는 그것 봐라, 이제 끝났다. 그래, 또 떨어진다. 그동안 얼마나 올랐어.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야 해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사회자님, 이거는 논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드려보면은, 그 좋은 투자는요,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는 네. 내키지가 않아요.
내키지가 아. 않다. 네. 뭐 수익률이라든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잖아요. 네. 뭐 하나 예를 들면, 그래, 정우창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겠어. 그런 경우는 이게 경험적으로 이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건 좀 꺼려지는 투자 있잖아요. 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건 좋은지는 알겠는데, 난 왠지 싫어. 그건 뭐 너무 올라서 싫어. 뭐 이런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좋은 성과가 나요. 음. 막 올라가는데 막 꼴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쟤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그런 거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법니다. 눈 딱 감고. 그래서 미국 주식은 항상 내키지 않는 투자기 때문에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항상 좋은 성과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코인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언제까지 오를까? 옛날에 뭐 지금은 들어가긴 너무 겁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G7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중동 이슈 때문에 약간 묻힌 감은 있는데 관세가 이 G7회의에서 가장 좀 의제로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빈손 회담으로 거의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장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 어저께 뉴욕 증시 하락은 그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 G7 기간에 이 트럼프와 이런 각 국가들의 이런 뭐 정상들이나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게 깨지면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하락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근데 이 상황은 또 좀 빠르게 저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30여일 남은 것 같습니다. 7월달 30일 이게 제가 좀 자료 만든 지가 좀 돼서 7월 그렇고 8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남았죠. 예. 근데 이제 영국하고는 어쨌든 원천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중국도 이제 봉합되는 수준이고 캐나다도 뭐 좀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미국과 넌 US의 싸움이다라고 보면은 다 합의를 안 하는 게 그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과 협상 대상국들한테는 제일 좋은 카드예요. 제일 끌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좀 소위 말해서 뭐 좀 쫄리게 되는 거겠죠. 네. 또 협상 요건도 좀 완화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모두 다 배반을 하면 결국은 서로 좋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배반자가 한 명 나오면 그럼 나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진실을 말한다. 이 감옥에서 그런 게임 이론인데 네. 결국은 국가별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두 국가가 합의에 도달하고 진전을 보이면은 이 상황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뭐 미국과 장사를 안 하거나 미국과 척을 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될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나 뭐 중국과 다른 기타 한 국가가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거와 그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의 합의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줄지어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이란하고 미국의 합의를 보면요. 트럼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합의 조건을 바꾸거든요. 긍정적이죠. 예. 네. 그래서 일본하고 만약에 합의가 됐어.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합의 그렇게 급하지 않네. 그래서 한국과의 합의 조건을 더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란이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이제 그거 포기할게 했는데 상황이 지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거로는 안 돼. 아예 그냥 너네 다 굴욕적으로 다 포기하고 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네. 이 다른 국가가 합의를 할수록 그 다음 국가는 더 불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거 다 국가들 정상이나 그 전략 짜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국가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도달하면 다른 국가들도 이러다가 이거 우리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다 뒤처질 수 있겠다. 그게 이거 좀- 나중에 만나주지도 그렇죠. 않네. 통화도 어렵네. 이래서 아. 이제 빨리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일본하고 자동차 관세를 뭐 지금 25%인데 한 15%로 만약에 합의를 해요. 네.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본이 15% 받고 우리 25% 받으면 우리는 수출 아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협상들도 자동차 때문에 좀 불리해도 빨리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키가 되는 다른 국가들이 합의가 나올수록 이 상황은 이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거 다른 국가 언제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한 국가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합의가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뭐 지금은 화두입니다만 네. 이 관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9일, 7월 8일 네. 요 사이기 때문에 요거 진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네. 주식 랠리 이 얘기 했었는데 네. 가장 미움받는 주식 랠리 요거 톱니의 표현이라면서요. 탐리, 톱니 뭐 탐리. 여러 발음을 네. 하지만 어떤 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이제 펀드 스토리지의 탐리 네. 탐리분이 지금 뭐 최근 한 3년 4년 증시를 가장 잘 잘 맞춘 맞춘다. 네. 잘 맞춘 분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저 역시도 제가 4월에 시장이 어려울 때 나와서 이럴 때는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때도 이렇게 빠르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말은 19년도에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가 올라왔고 네. 22년도에도 결국 금리가 인상돼서 경기 침체에 갈 거라는 그런 내러티브에 빠져 있었지만 증시는 또 아량곳하지 않게 올라왔고요. 지금도 사실 이게 관세가 해결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봉합 수준이지 계속. 해결된 건 없고 그냥 미뤄진 건데 유예, 네. 어떻게 이게 정고점 수준까지 또 올라왔지? 네. 네, 라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러한 악재가 있을 때 그냥 모든 악재를 이제 경제 주체나 정부나 기업이 두드러 맞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정부가 돈을 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장이 우호적인 게 되는데 사실 이런 상승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못 샀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못 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뒤늦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관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미움받는 랠리 이후에 어때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리고 탐리가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콜을 많이 받는데 계속 조정은 언제 올 것 같아? 그래 시장 좋다는 거 너의 전망은 알겠고 됐고 그럼 언제 빠져? 네. 이거를 계속 문의하는데 자기가 그런 질문을 계속 받을 때마다 역으로 드는 생각은 그럼 안 빠진다.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안 빠지겠는데. 이렇게? 이런 걸 노리는 이런 그 시장의 조정에 대해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되게 많구나라는 거를 일선에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탐리 씨는 뭐 6월 20일에 또 우리 회사에서 또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서 네. 고객분들하고 직원 대상 설명회를 하나 봐요. 제가 갔다 올 거거든요. 네. 갔다 와서 또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장 이야기도 저희 이야기 좀 들려주시고요. 근데 저 차트만 네. 보면 진짜 이렇게 공포 구간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봐서 그렇지 저렇게 내려갈 때는 얼마나 패닉이었겠어요. 근데 그렇죠. 저게 학습 효과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저때 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저 뒤에 이제 차트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긴 하는데 만약에 저 정고점을 뚫는 어떤 계기가 나온다. 부장님 예측은 물론 불가능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계기가 저 고점을 뚫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재료가 있어야 예, 될까요?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미국의 뭐 인덱스에 투자한다거나 그건 애매한 것 같은데 이제 7월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증시가 한번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
시장의 금리 인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금리가 뭐 인하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채가 지금 저렇게 많이 찍히고 재정에 대한 적자가 막 압박이, 걱정이 네. 되고 그래서 결국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가 안 떨어지면 뭐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 미국의 채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요. 음. 미국의 지금 총 국채 발행량이 36트릴리언입니다. 이거는 무슨 저기 트릴리언? 한 4경? 사경이요? 네, 뭐 원 감이 안 트릴리언이 오네요. 원 트릴리언이 한 지금 한 1,300조 되니까 네. 10트릴리언이면은 이제 1.3경.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게 보면은 25년, 26년에 많아요. 특히 25년에 많습니다. 25년에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올해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만기가 지금 올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은 이게 미국이 이렇게 채권 찍고 재정 적자 그거 맞긴 한데 네. 완전 해먹은 이슈죠. 그렇죠. 지금 와서 그거 뭐 언제적 얘기를 그때 제가 지난주에 중국과의 뭐 무역 협상도 이게 계속 길게 가는 문제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그럼 어떻습니까? 뭐 해결할 수 있나요? 증시 왜 가는 거죠?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거는 그냥 터지지만 않으면 돼. 우선은 그냥 잊어버리자. 근데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시장이 민감했던 이유는 네. 올해 만기가 이제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행되면 이게 소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시장에 대해 걱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어바웃 한 30%라고 했어요. 그 많은 국채 중에서 올해 상환되는 국채가 한 30% 가까이 되는데 근데 6월까지가 대부분이에요. 6월까지가 이제 70%가 넘어가요. 네. 상반기 중에. 네. 네. 이제 7월부터는 월별 만기되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거의 상반기 뭐 대비해서. 반절 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사실 채권이라는 게 결국 주식도 펀더멘탈이 있죠. 뭐 이익이나 뭐 현금 흐름이나 배당이나 뭐 결국 채권도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뭐 기타 등등 있겠습니다만 가장 원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원천적인 건 수급이거든요. 네. 채권의 공급이 많다 보니까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기 어려웠는데 7월부터는 결국 연준도 뭐 올해 금리를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지만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거고 네. QT도 줄어들 거고 뭐 잘하면 양적 완화로 돌아설 수 있을 거고 만기도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의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겠네? 그럼 시장의 금리도 내려가고 연준도 기준금리도 인하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미국 경기가 완전히 부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동성도 좋아질 수 있겠네? 그러면 증시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결고리가 어. 그렇게. 한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유동성에 한국이 지금 대한. 경기 좋아서 주가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러니까 경기가 금리 인하도 지금 계속 우리 한국도 예상이 되고 유동성도 푼다고 하고 그게 이제 증시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점을 만약에 넘어가면 내가 그때 많이 빠질 때도 안 샀는데 이 신고점인데 내가 사야 돼 이러면서 이제 내키지 않잖아요. 안 내키잖아요. 근데 눈 딱 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하셔야 방금 장표 보여주신 이 만기 상환 규모만 봐도 6월, 7월을 넘어가서는 굉장히 부담이 좀 미국 정부에서도 줄어드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저도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때 네. 안전자산 쪽은 이제 미국 채권이 좀 매력 있다. 네. 그 우리 저 구혜영 차장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시면 네. 분명히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지금 4% 중후반에 투자할 수 있다.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를 저만 생각할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금 다발 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 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채권의 금리에 따라서 그 장부 평가를 받잖아요. 네. 손실이 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그럴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4.5 미국 국채 10년 아니면 5년 만기
내가 뭐 만기까지 보유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죠. 이제 그런 수요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도 들어와서 미국의 금리는 조심스럽게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가 4개월, 5개월째 5개월 이제 돼가고 넘어가는 있는 건데. 거죠. 일기 때와 비교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직 뭐 5개월이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트럼프 풋이라고 하면 저는 풋보다는 어. 그 전에 기대 효과가 연말이 훨씬 더 기억이 그렇죠. 좋았던 원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 와, 이제 증시 뭐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저렇게 주식 시장 신경 쓰고 주식 올리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가 네. 또 올려주지 않을까. 음. 그래서 사실 1기 때는 네. 자료 제가 준비를 네. 했는데요. 1기 때는 연준에 사실 그 이 4년 동안에 트럼프가 그 집권했던 4년 동안에 연준의 금리 인상도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어요. 이때가 또 처음이었죠. 지금은 또 시즌 2잖아요. 근데 이때 시즌 1이었고 또 코로나가 또 있었습니다. 급락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악재를 딛고 트럼프 1기 때 S&P 500의 상승률은 78%였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올해는 이번 때는 내가 더 올려줄게. 일기 때보다 더. 예. 근데 올해 트럼프가 취임하고서 어저께 빠진 것까지 생각하면 한 2% 정도 올랐겠네요. 예.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제가 조금 어필하는 건 트럼프 때 안 올랐다. 네. 근데 트럼프가 1기 때는 78% 올려줬다. 근데 앞으로 4년 보면 야 이거 한번 뭐 한국도 좋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파워를 느끼지만 트럼프도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때문에 상반기 좀 어려웠지만 하반기에 감세도 할 거고 규제도 완화할 거고 네. 결국은 이런 관세 부분도 좀 해결이 될 거고 금리도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인하된다 이러면은 야 하반기에 미국 증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 작년에는 내가 미국 좀 해보고 싶었는데 환율이 너무 비싸서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내가 환전해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우창 부장님 함께하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도 잠깐 점검해 보면 코스피 0.7% 상승, 네. 코스닥은 0.6% 상승,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동반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현 씨 네이버 네. 봤어요 지금? 네이버 10% 넘죠 지금 15, 14%. 15 와. 저는 지금 15%로 봤는데 14.77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야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래요. 지금 이게 정책 수혜주 AI 야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가 오늘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AI 수석으로 임명된 네. 네이버에서 그렇죠. 배출했다 뭐 이런 대통령실에. 것도 연관이 지금 있어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2% 넘게 네. 올라가면서 또 그러네요. 시작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도 3% 넘게 4% 가까운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네이버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도 현재 5%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깐 광고 보고 올까요? 저희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더 딥하게 들어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우창 부장님 2부 시작하면서 이제 네. 아까 못하셨던 소개 정우창이 누구인가 아, 그래요. 맞아요. 매번 하는 이거 아. 해주신다 했으니까 뭐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 사실 보면 앞에 또 못 보던 아까 못 보던 피규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 새끼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일단 소개 먼저. 예, 네.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네. 준비를 해서 저도 이제
매번 이렇게 소개를 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자료로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소개 및 투자 철학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올해 3월부터 PB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이 고객 자산과 나의 자산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기. 예, 그게 이제 미국 우량주 투자가 좀 중심이 돼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사실 PB분을 찾고 계시잖아요. 저는 네. 이제 그런 그 갈증을 굉장히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지만 이제 저를 못 믿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난 진짜 그 사람이랑 오래 함께 잘해주고 싶고 난 그 사람 많이 서포트해주고 싶다 이런 고객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을 못 만나는 건데 저 역시도 고객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1, 2년 뭐 미국 국채 잠깐 투자할 때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 15년 저랑 같이 제가 재테크를 하는 동안 계속 같이 꾸준히 제 자산 늘리고 고객 자산도 늘리는 그런 고객분을 찾고 있으니까요. 좋은 분을 저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네.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옆에 이렇게 이게 아니 벌써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귀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단리님께서 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뭐 굿즈나 캐릭터 사업이 일본에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네. 굉장히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저도 말씀하셨죠. 네. 캐릭터를 모으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했는데 제가 아침까지 좀 고민했습니다. 이거 가져올까 말까. 실제 픽을 그러다가 해주셨는데 집에서 이제 자제분들이 더 큰 거 더 큰 거 더 멋있는 거 자랑 좀 하지. 왜 조만한 거 갖고 가냐. 근데 어쨌든 멋집니다. 저는 네. 사실 잘 몰라서 저도 잘 그 몰라요. 소개를 해주실 네.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뭐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게 아. 제가 제일 최애하는 냉고쿠라는 캐릭터고요. 이건 저희 둘째가 좋아하는 네즈코. 여기는 또 첫째 최애 캐릭터 탄지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왔는데 둘째가 왜 큰 거 네즈코 큰 거가 안 가져갔냐 이렇게 서운해해서 예 그랬습니다. 저는 귀엽다. 예쁘다. 아직까지 기철이에 머물러 있는데 기영이 기철이. 기영이 기철이 머물러 그러니까, 있는데 검정고무신에 머물러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거를 자랑만으로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이어집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네, 이제 그렇죠. 이어지는 오늘도 얘기니까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그러면 뒤에 네. 투자 아이디어 있으니까 짧게 기준금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FOMC 이제 6일 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칠이죠? 지금 내일 내일입니다. 네, 발표됩니다. 네, 새벽에. 내일 네. 준비가 되고 있는데 반전 카드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동결로 유지는 되는데 어차피 그 후에 나올 입에 좀 주목을 해야겠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 스케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저녁에 이제 FOMC 좀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준틴스데이라고 뭐 휴일입니다. 네. 이날은 이제 저도 꿀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6월 22일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있는데 우선 FOMC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많이 중요성이 투자자들한테 좀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느껴져요. 동결할 거고 지난 정권 때는 사실 바이든이 아마 이렇게 많이 좀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파월이 우리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파월의 입에 많이 주목했는데 지금은 뭐 워낙 트럼프가 빅마우스라 파월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만 올해 금리가 한 번 인하할지 두 번 인하할지 이걸 점도표로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목요일은 이제 편히 주무시고 6월 22일에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역사적인 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로보택시 하면 주가 많이 올라가냐? 주가 측면으로. 그렇진 네. 않아요. 제가 조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그 전쟁 리스크를 과거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델 3가 사실 이 테슬라의 어포더블 모델로 가장 지금 뭐 모델 Y와 같이 판매가 많이 된 모델인데 이때 제가 이걸 시시간으로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도 음봉이었어요. 초반에 10% 오르다가 3% 상승으로 장 초반에 흥분해서 샀으면 이제 바로 손실이었고, 사이버 트럭 같이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냈을 때도 그날 한 6% 하락했었고요. 네. 배터리 데이 때 이제 막 이제 뭐 100만 마일 배터리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했지만 당일에 10% 가까이 하락. 뭐 옵티머스 데이 뭐 이럴 때도 9% 하락. 작년에도 이제 로보택시 사이버캡 공개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날도 기억나요. 하락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로보택시니까 이제 주가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2배짜리 테슬라 그냥 지금 사가지고 로보택시 데이 때 팔면 된다.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런 기대감과 현실이 충돌하는 기업이거든요. 로보택시 데이가 지나면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시장에서. 아하. 네, 그래서 로보택시 데이 이제 그거는 이미 지났고 로보택시로 돈 벌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당장 2분기 차량 판매나 실적은 어때? 이게 시장의 시선이 옮겨지면 네.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점쟁이처럼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동안에. 그동안의 패턴은 이랬으니까 네. 저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이벤트에 굳이 뭐 이것 때문에 사고 팔고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빠지면 저는 좀 잘 저가에 매수하자라는 저는 전략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이거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뭐 과도하게 뭐 풀베팅 한다거나 뭐 2배짜리 산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요거를 제가 조금 컴다운을 시켜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어제는 그 사이버 트럭이랑 모델 Y 일주일간 생산 중단된다. 네. 물론 이게 막 뭐 공장 자체가 이제 뭐 재정비랄까 뭐 이런 이슈긴 하지만 요거 때문에 혹시나 요거 일정 미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연결지어서 네. 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 중국은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고요. 네. 미국은 월간 단위, 유럽은 국가마다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판매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하면서 그 남아도는 차량도 재고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전략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사실 뭐 전기차 시장이 어렵고 또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싼 차 모델들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BMW나 벤츠도 어려워요. 뭐 샤넬 뭐 이런 다른 롤렉스 이런 명품들도 어렵고 지금은 다 소비자들이 가성비 소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저가형 모델이 아직 없어서 제일 싼 모델도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차량 판매 안 나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테슬라 안 좋으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은 그런 게 아니고, 아니죠. 네. 예, 뭐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뭐 되게 많이 가겠네. 테슬라 시총이 1,000조가 넘어요. 이런 이벤트 하나 모멘텀으로 주가가 막 움직이긴 사실 어렵고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펀더멘털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좀 충돌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 받쳐주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라도 테슬라를 좀 더 과감하게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은 불가한데 과거의 패턴은 이벤트 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오히려. 많았다. 요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들어가실 분들은 잠깐 기다렸다 또 하락세 보고 들어가시면 또 저가 매수의 조정을 어떤 이용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로보택시가 전체 산업을 바꾸는 제가 지난번에 챗GPT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변화와 혁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거가 시작되는 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 투자 아이디어를 항상 여기서 점검을 그러니까 리뷰를 또 해주세요. 해드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과거 뭐
지금 뭐 요렇게 되고요. 이제 지난주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주는 제가 두 종목 소개해 드렸죠. 뭐 미디어나 엔터 쪽에 집중해야 된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일본의 게임과 애니메이션 ETF를 소개해 드렸고 그거가 이제 주간 단위는 3.9% 정도. 제가 방송한 전날의 종가고 이거는 어저께 종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가 이제 10대들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데 지금 그로워 가든이 굉장히 역대 최고 히트작이다. 그래서 7.9%. 제가 지난주에 이게 지금 동시 접속자가 포크나이트에 이어서 2위라고 했는데 네. 이제 제쳤어요. 그래서 1위가 지금 이제 포크나이트 그 모바일 최고 접속자도 로블록스가 제쳤습니다. 그래서 주가 모멘텀이 그 주에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네. 그래서 앞선 그 장표도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 전표. 네. 네. 그 부장님? 네. 지금 상승률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아니 이것 거의 때문에 뭐. 부담은 너무 안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이제는 처음엔 다행이다. 그래도 제가 네. 언급한 게 뭐 어.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투자 그러니까요. 아이디어로 제시했던 종목들이 맞아요. 좋은 성과를 보여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CATL이 지난 주말에도 마이너스인데 네. 이게 맞아요. 올라와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제 전 종목이 모든 지금? 종목이 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오늘 해주실 것도 기대가 이제 반대로 이제 오늘은 좀 빠질 때 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네, 좀 갑니다. 듭니다. 네, 네. 일단 이런 지금까지는 생각도- A뿔 성적인데 네. 오늘 또 어떤 아이디어 제시해 주실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네. 이제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지난주와 뭐 비슷하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엔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기 이르다. 네. 왜냐하면 미디어 엔터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이쪽이 강세 흐름이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부분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미디어 엔터도 AI랑 지금 연관돼서 새로운 기회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섹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 쪽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는 해외 투자하시면 일본도 좀 봤으면 좋겠다. 어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미디어 엔터나 애니메이션 게임 쪽에 일본이 가장 강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애니컬러라는 종목인데 네. 이거는 버추얼 유튜버라고 버튜버라고 있습니다. 버튜버. 예. 네. 한국에서 버튜버로 알려져 있고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겁니다. 뭐 게임 방송도 할 수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뭐 로보택시 데이도 중계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버튜버들의 기획사를 하는 게 애니컬러예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컨셉들을 만들어서 육성하고 교육하고 스케줄 관리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애니컬러의 매출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유튜브 방송에서 발생되는 수익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커머스 매출이 대박입니다. 이게 굿즈 캐릭터 뭐 인형이 있을 수도 있고 목소리나 이제 음원도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매출 비중이 68%까지 올라왔습니다. 커머스 매출에서 68%. 예. 그다음에 이벤트. 이벤트 매출, 행사 티켓 판매, 그다음에 기업들과 연계해서 광고도 하고 미디어 출연하고 해외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급증하는 추세라서 이 버튜버들의 인기 및 트래픽이 구조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아니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 캐릭터 사업이랑 엔터 사업이랑 영상 사업이 합쳐진 거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이런 게 좀 발달을 잘하죠. 잘하는 것 같고 애니메이션부터. 이게 사실 그리고 오타쿠 문화인데 어.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요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가성비 소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소비자들이 가성비 소비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익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내 마진 1%도 희생해야 되고 왜냐면은 막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다이소 많이 가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명품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비싼 거 팔아야 수익이 많이 나는데 작은 거 안 되죠. 근데 오타쿠들이나 이미 팬들
로열티 있는 분들은 충성도가 뭐 지금 제가 나 가지고 온 이 캐릭터가 네. 이거 보니까 이게 만약에 5만 원에 파는데 제가 이거 원가 3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너무 비싸네. 안 안 살까요? 사야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 고침 누르면서. 아이고 언제 나와 이거. 진짜. 가격은 그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어. 그러면은 그거를 서비스하거나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익이 어떨까요? 이익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거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이익은 어때? 네. 제가 오늘 그 뒤에 종목은 소개 못 드릴 것 같고 애니컬러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니컬러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이 메인이 이거였기 때문에 네. 최근에 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 분기별로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전년 대비하면은 매출이 60%, 전년 대비 60%요. 매출이. 네. 네. 영업이익이 60%, 영업이익률은 38%. 네, 이거 진짜 야. 엄청난 실적이죠. 네. 그러네. 그러니까 뭐 매출이 이렇게 늘 수도 있어. 근데 이익률이 38% 나온다는 거는 네. 약간 엄청나게 그치. 그 마진 장사를 하는 네. 거죠. 그 팬들의 주머니를 타먹는 거죠. 근데 어. 팬들은 기꺼이. 나의 오빠, 나의 뭐 동생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주마 뭐 예, 이런 건데. 예. 우리나라도 네. 뭐 케이팝이 막 그 콘서트 티켓 뭐 특히 뭐 이명웅 같은 경우 우리 장모님 좋아하시거든요. 네. 엄청 뭐 해서 효자죠, 효자. 그걸 해야 효자 효녀죠. 네. 근데 뭐 티켓이 이거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하면 여기가 원가가 얼마라는데 티켓이 20만 원이 말이 돼?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 보내드리면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효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좀 어렵고 소비자들이 가성비 소비를 따질 때는 네. 우리가 로열티 있는 그런 팬층이 두터운 그런 거를 서비스하는 기업과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일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지금 대중화되진 않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버튜버라고 가상 유튜버 이런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실적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이 뭔지 이제 자세히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종목명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네. 2분 안에 끝낼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언급을 또 하면 무조건 사야 돼서 이것도 사야겠네요. 네. 하반기 제가 이제 항상 아이디어를 뽑는데 그게 제 실생활에서 뽑는 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 하반기 유망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고 제가 빅테크에서 알파벳이나 뭐 메타 뭐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도 주가 최근에 괜찮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넷플릭스도 있네요. 그 중에서 하나 로빈후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몇 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로빈후드 지난번에 로블록스가 뭐 괜찮았죠. 로빈후드도 미국의 MZ 세대들의 투자 플랫폼이다라는 네. 거고 제가 이 기업을 공부하다 보니까 NH투자증권도 로빈후드 좀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10대들의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는 그런 퇴직연금 산업이나 비상장 주식이나 그 다음에 암호화폐까지 네. 좀 진출할 생각인데 이거는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규제 완화를 그렇죠. 정책을 밀고 있어서 로빈후드가 이런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데 굉장히 그 범프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로빈후드가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그 거래소를 인수하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가랑 최근엔 연동이 되고 있어요. 어저께는 좀 비트코인이 좀 빠졌는데 비슷하게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식 중에서 미국의 주식이 좀 괜찮을 것 같고 MZ들의 주요 메인 플랫폼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의 또 수혜도 조금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로빈후드가 좀 괜찮고 최근에는 또 이런 뭐 스포츠 배팅 시장 뭐 이런 데까지 진출을 하고 있어서 돈을 버는 거에 모든 걸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야망이 보이죠. 네, 그리고 로블록스가 10대들의 메인 플랫폼 게임 플랫폼이듯이 로빈후드가 미국에서 MZ 세대들의 이런
증권 거래, 코인이나 이런 쪽도 장악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빈후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정은창 부장님 또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컬러 로빈후드 오늘 저는 또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가 0.6%가량, 코스닥이 0.47%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약간 좀 축소해서요. 1.46% 상승하고 있는 상황. 오늘